뭐 나 부업해보고 싶어. 뭐 하자면 부동산 해볼까? 부동산 정보 들으면 부동산 해야 될 것 같고 주식 들으면 주식 해야 될 것 같고 김익환 교수님의 세 가지를 보면은 기록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것저것 이게 그래서 결정은 못하고 이 영상 저 영상 소비하고 이 책 저 책 이 강의 저 강의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분들 대신에 뭐 하나는 똑바로 못하는 그런 결정을 못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좀 엉뚱한 얘기인데 인생관 인생관 정립되지 않아서 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생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김익환이 김익환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태까지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김익환이야. 이게 하나. 그다음에 뭐 그게 없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런 것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야. 나의 인생의 꿈 같은 거.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미래죠. 네. 그다음에 현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현재의 나는 그걸 이제 보통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인생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패턴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과거, 미래, 현재 나를 설명하니까 저를 제일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이겠죠. 저는 그래서 철학에서 너는 누구니? 이게 철학의 이제 제일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의 신비를 제외하고 논한다면 너는 누구니?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이런 생각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라는 철학적 질문에 나는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그래서 이제 과거는 저는 그래서 그걸 과거를 기록해 보세요.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은 자기 히스토리 레코드, 히스토리 아카이브가 되겠죠. 근데 얘를 축약하면 그 축약한 기록을 박스라고 하는데 좀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히스토리 박스를 한번 정리해 보면 나의 과거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퓨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퓨처 박스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면서 정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뭐냐? 그걸 제가 인생관이라 하는 거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말을 바꾸면 그게 인생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삶을 이제 살아갈 때 이렇게 부딪히는 국면들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너는 꿈을 쫓을 거니 돈을 많이 벌 거니 이렇게 어른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 패턴 그게 인생관의 한 퍼즐 조각이겠죠. 너는 소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근저로 해서 소비를 하니 냉장고를 살 때 어떤 기준에서 하니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 패턴 그게 자기 인생관의 하나의 조각 퍼즐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 퍼즐이 뭐 많으면 뭐 한 20개 적으면 한 10개 정도를 스스로 정리해보면 김익환이 이런 인생관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정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자꾸 공교육 얘기하는데 유럽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정리하게 해요. 공교육에서. 그게 꿈의 교육이에요. 그런 거를 정리한다는 게 지금 히스토리 박스, 퓨처 박스 그리고 중간 인생관 정리하는 특히 이제 그걸 제가 마인드 박스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마음의 패턴 같은 걸 스스로 정돈해 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거는 서로 상반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혼잡스럽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난지를 잘 모르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진짜 나를 찾아서 나의 인생관의 영역이 20개인데 20개의 1번은 이런 방향이고 2번은 이런 방향이고 하는 거를 정리해 보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관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 무한대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해 보는 작업을 해야 자신이 내가 원하는 삶을 주관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우리 이제 무슨 뭐
도덕이니 뭐 이런 수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결국 이제 철학적 접근인데 그런 것을 공교육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늦었지만 우리도 저는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생각 패턴을 꼭 정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소비가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소비를 하나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보통 어떤 사고 방식에 따라 소비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해요. 하나의 작용 요소는 그게 이제 그걸 본원적 욕동이라 그러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남한테 폼 잡으려고 그걸 사려고 하는 건지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욕구하고 본원적인 욕구를 구별하는 게 한 세트. 근데 또 하나의 세트는 현재 나의 경제력에 비해서 이것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환경적인지 아닌지. 요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저의 선택을 그냥 퍽 하거든요. 이게 교수님이 평상시에 그걸 따라서 소비를 한다라시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을 세우셨다는 건지. 소비를 하다가 네. 그 기준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로 형성이 돼서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 내가 소비를 언제 하지라고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나는 보통 이런 흐름을 따라서 하는구나라고 기준으로 마인드박스라는 걸로 딱 세워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선택을 고민할 때 또 다른 기준이 된다. 흔들리지 않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사실 추가하면 저는 우연히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월했는데 아까 생각이 굉장히 다기하고 복잡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걔를 정리하려면 조금 책도 봐야 돼요. 책도 봐야 된다. 소비와 관련된 이론 같은 걸 조금 보다 보면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관을 정리한다는 게 제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긴 사고, 긴 생각 이것이 가능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계속 메모하고 버리고 메모하고 버리고를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더 개념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걸 책을 보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관을 정리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영역을 한 12가지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이래서 저는 독서 모임처럼 한 1년 잡고 사람들이 꼭 좀 해봤으면 해요. 그러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현대인들이 선택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본인의 인생관이 정립이 안 돼서고 그 인생관이란 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 나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안 돼 있어서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방식은 나는 어떤 케이스에 이런 패턴으로 사고한다라는 마인드 박스를 정리해놔라. 이걸 박스라고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제가 아까 메모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걔는 다이어리에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뭔가 좀 더 정리할 때는 독서 카드에 쓴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이제 박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인드 박스라고 얘기한 거는 실제로 서식을 제가 쓴 책에 서식을 아예 드렸는데 네네.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A4 같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모를 아래 위로 3개를 그려요. 그럼 총 9개가 그려질 거잖아요. 아래 위로 3개. 그러니까 위에 3개, 가운데 3개, 그 밑에 3개. 그럼 총 9개의 박스가 그려져. 그럼 어느 사이즈인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A4를 구분하면 구분하래.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키워드 2개 정도밖에 못 써요. 3개 쓰려면 옆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조금씩밖에 못 쓰게 이제 틀을 딱 집어 해놓고 거기에 제목 중에 하나 지금 우리 소비했으니까 그 박스 위에다가 소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직접 쓰면은 망치죠.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얘를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처럼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발표해보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고 오케이 나는 소비에 대해서는 3가지야. 그래서 3가지 딱 써놓고 이걸 이제 제가 박스 친 기록이라고 해서 마인드 박스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시도들이 그러니까 조금 평상시에 김 교수가 얘기하는 건 되게 독특한 방법이네.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보는 그런 사회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은 선택 기준을 그냥 정해 놔라.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대체로 A4 많은 사람은 3장, 그럼 39, 27, 27가지 종류의 자기 인생관을 가진 거고 2장이면 뭐 18장, 18가지, 한 장이면 9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력의 수준에 따라서 정리의 양과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얘를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그걸 만든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사업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번 1번 기준을 뭐 내 고객에게 유익한가? 2번 그래 수익성은 되는가? 3번 뭐 지속 가능한가? 이렇게 해놓고 다음번에 그 고민이 있으면은 1번에서 탈락. 1번 오케이, 2번 수익 돈 안 돼. 2번에서 탈락.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삼아라.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일 쉽게는 상중하처럼 해서 3가지를 다 상중하를 매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종합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종합 판단을 해서 얘 아니면 탈락, 얘 아니면 탈락이 아니라 탈락이 2개 있고 엄청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엄청 좋은 한 개의 요소가 나머지를 상쇄하고 얘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은 탈락인 요소가 2개가 있어도 한 개의 요소 때문에 그걸 택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종합 판단이라고 해요. 이 3가지 기준이 OX가 아니고 스펙트럼이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수익성은 정말 좋은데 고객한테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이 수익성이 이거를 감안하고도 남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그렇게도 하고 수익성이 되게 좋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사고도 가능합니다. 그럼 또 가령 살면서 하는 고민에 뭐 주거지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1번 자녀, 2번 통근, 3번 뭐 가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펙트럼 비교해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비교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예시로 저희가 뭐 주거 사업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적어도 이 영역에는 당신이 마인드박스를 갖고 있는 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정말 좋아 하는 추천 영역이 있나요? 좀 제가 이제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영역들을 예시를 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참조가 될 것 같고요.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3개. 저는 예를 들어서 네. 이기심과 이타성이라는 오. 박스를 저는 갖고 있어요. 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되게 이타적으로 움직이는데 스스로는 나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기적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국면마다 그런 국면을 맞이해서 정리되지 못한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어. 근데 그 상품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상품을 막 메타 광고를 엄청 해가지고 엄청 팔어. 그러면 이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의 상품이면 광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 좋은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사서 쓰는 것이 이타적인 행위죠. 사실은 이타성이라는 기준이 자기 삶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사업, 인간관계, 기타 등등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를 네. 뭐 마음의 영역, 그다음에 물질의 영역, 또는 어떤 미래 계획의 영역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2가지에서 이타적 성격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마음이람은 교수님이 딱 이 일을 한다 생각했을 때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유익 같은데 하는 내 내부 판단인 건가요?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를 쓱 바꾸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야. 그러면 걔가 이타성 이기심, 이타심 이게 계속 충돌하는 때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이타적인가,
이타적인 게 나에게 어떻게 다시 피드백돼서 돌아오는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패턴만 갖고 있으면 삶이 너무 풍요로워져요. 이제 어른들이 자꾸 네가 손해 봐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한테 이제 그 덕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실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고 케이스별로 그런 사고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뭔가 그 내가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그 패턴을 마인드박스로 해놓는 것도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을 훨씬 중요하죠. 세워놓는. 네. 그러니까 이기심 이타심을 들으면서 아까 그렇다면 예. 소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본원적 욕동이 중요한 거야. 이게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효율성이 있어야 돼. 효율성을 무시할 수 있는 예외 영역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취향 소비라 그래서 그 부분만 내 너무너무 큰 취미야. 그러면 비효율적이라도 그거를 소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환경인데 제가 사실 그런 뭐 하여튼 그래서 이타성 이기성하고 속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역을 제가 대표적인 마인드박스가 필요한 영역을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역도 사실은 내가 되게 중시하고 싶은 중요한 걸로 해놓고 그 안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 기준들을 설정을 해라. 그렇죠. 자기의 기준을 세워야 돼.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영역을 세우시는데 못 걸려도 보름은 걸려요. 근데 또 뭐가 있지? 오늘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음 날 점심 먹으면서 또 생각해보고 얘를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오케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영역이 이거구나 하는 자기의 영역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또 실제로 돈과 꿈이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거는 심지어는 저처럼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도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요거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그 책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 백만장자 시크릿 하브 에커 네네네. 이거를 돈만 버는 책인 줄 아는데 저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소설가를 붙여봐. 그러면 백만장자 말고 소설가 시크릿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인드 리셋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는 책이에요.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근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백만장자들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취한대요.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돈 버는 것과 꿈을 실현하는 게 상호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이 상호 충돌하면서 있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그런 인생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소설가 얘기 나와서 소설가를 한다고 칩시다. 제 사실 이스라 작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스라 작가는 그랬을 거예요. 나의 소설 세계를 잘 그리고 싶어. 돈도 벌긴 벌어야겠네. 그래서 그 양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일간 이스라를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메일로 자기가 쓴 글을 뿌리고 그것을 수익화도 구독료로 돈을 받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 때문에 글은 더 열심히 쓰게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 씨가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글도 많이 썼으니까 걔를 책으로 냈더니 엄청 많이 팔리고 결국은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말하자면 일종의 네트워크 그 마켓 같은 것을 스스로가 구축하는 그런 세계를 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설명하자면 꿈과 돈을 같이 추구하는 것을 가치관으로서 너무 쉽게 받아들인 그 마인드박스 덕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인드박스예요. 이런 걸 꼭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우리 이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사실 뭐랄까 그 방금 꿈과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주제에 대한 고민이라거나 그것에 대한 선택 기준이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죠. 있어. 근데 내가 몰라. 메모, 네. 기록. 와,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저도 들으면서 저도 사실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됐던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겉보기에 상충되어 보이는 가치들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했고 어찌저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안 적어놨어요. 네. 근데 이게 적어놓으면 다음번에 진짜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심지어는 그 결정을 할 때 미리 조금 적어놓고 아까 그걸 제가 for understand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선취거든요.
미리 적어 놓고 하면서 목적은 이거고 기준점들이 이건데 오케이. 지금부터 김익환의 특성에 맞는 고민을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조금 정리된 상태에서 쭉쭉쭉쭉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관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다 그냥 유행 따라갑니다. 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뭐. 진짜 사실은 교수님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기록일 텐데 기록 이전에 생각이 있으니까 네. 이 어떤 기록을 통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라 함은 인생 전반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과 그 깊이가 뭔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기록이 전공입니다만 생각과 기록이 매칭되지 않으면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낙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은 생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고 우리가 기록을 미리 해보고 하는 것은 아까 for understanding처럼 그것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 생각이 잠재력처럼 남은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면 그 생각이 계속 우리 행위에 투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은 이렇게 생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기록이 목적은 아닙니다. 네. 교수님과 대화를 할수록 그 기록과 생각에 진짜 진심이시다라는 이게 막 느껴지는데 이렇게 기록과 생각이라는 것에 진심이 되셨고 그걸 업으로까지 하게 되신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그 얘기는 너무 길어서 저는 이제 학부를 제가 역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역사학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대학에 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79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대학 들어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고 총 맞아서 그다음 80년이 뭐 광주항쟁 있고 우리 영화로 요즘에 본 서울의 봄 그게 제가 그 세대거든요. 대학 2학년 때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고 그러니까 역사학을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에 갔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데모하고 있고 항상 거리에 있었지 강의실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역사학이라는 건 담론의 사이즈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디테일을 이야기하고 실행하기에는 너무 말하자면 품이 큰 학문 분야였는데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가 90년 전후한 시기에 일본에 막 새로운 학문들이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그때 문화자원 관리학이라든지 기록학이라든지 아카이브 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역사학부에 유학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부 안에 그런 전공들이 생겨서 저는 우연히 기록이라는 세계를 만나게 됐고 기록을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한국 사회에 이 기록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를 했지만 그걸 이제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해서 설명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공적 행위를 이렇게 했어라는 증거를 남기고 국민들에게 내가 공정하게 일을 했어 하는 것을 설명할 책임이 국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이라고 공공 기록이라고 칭하는. 그래서 야 이거라면 나라를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고 기록이 이제 지식 자원이니까 나라가 아주 똘똘하고 능력 있게 만들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유학하면서 하게 됐고 그래서 기록학을 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쭉 이제 기록 쪽과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기록관 설립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한국에 그 처음 만들어진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는 것의 초안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실용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엄청난 실용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기록이라는 수단을 이제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역사는 뭔가 이거 너무 큰데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오 뭐야 기록이란 건 나라에다 적용하면 나라가 잘 되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뭐야 개인한테도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와 이런 느낌으로. 마침 이제 기록학이라는 게 역사학의 분과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는 역사학의 분과 학문으로 기록학이 있게 돼서 제가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사실 그런 게 다 운명적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개인에게 왔을 때 또 파워풀한 게 저도 사실 교수님의 옛날에 거인의 노트 이런 거 읽고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였는데 그냥 뭐랄까 뭐라고 딱 말 못하겠는데 달라요 뭔가 하면은 그런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